수학을 왜 배워야 하죠? 이제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수학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정색하면서 무게 잡고 흔히 말하는 수학으로 세상을 예측할 수 있고 현대 문명의 도구이니까 또는 생활에 필요하니까 이런 하나만한 답을 제가 늘어놓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수학이 폭발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20세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죠. 20세기 전까지 2000년 이상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도록 했는데 현대 문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억지로 꿰어 맞춘 답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수학을 왜 배워야 하죠? 이렇게 말할 때의 수학은 학교에서 수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이 말하는 수학은 학문으로서의 수학이죠.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를 두고 현문, 우답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 영상에서 제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워야 한다는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수학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논리학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냐고요? 잠시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혹시 성격이 급하신가요? 그러면 중간 자르고 마지막 부분만 들으셔도 됩니다. 혹시 학창시절 윤리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이런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쓰다.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모두가 뜬금없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죠. 저도 처음 이걸 듣고 철학자들 참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이들이네 라고 황당하게 여겼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을 암기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고 누가 뭘 얘기했는지도 매번 헷갈려 했답니다. 이런 쓰잘데없는 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거지? 이렇게 투덜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옛 사람들의 지나가는 헛소리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신화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들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만물의 근원을 찾기 위한 그들의 물음에는 인류 지성사의 한 획을 걷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가뭄과 지진이 반복되는 매우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요. 이웃 국가들과 끊이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걸 겪는 과정에서 그들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일찌감치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요.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존재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화의 탄생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7세기 말 갑자기 새로운 형태의 행동과 사고가 폭발하듯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 탈레스였습니다. 탈레스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신화에서 자연으로 옮겨지고 곧이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 너 자신을 알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에서 또 인간이 탐구 대상이 되었답니다. 사실 오늘날의 과학에서 보면요, 만물의 근원에 대한 그들이 얻은 답 황당하고 유책이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자연과학과 철학이 탄생하게 되었으니까요. 기원전 7세기 말에는
어느 날 갑자기 수학적 증명이라는 독특한 사고도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 역시 탈레스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신전에 세워진 기둥을 관찰하다가 기하학적 발견을 했다는데요. 이때 반원의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이 사실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의 제자였던 피타고라스가 너무나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다고 하죠. 사실 이런 수학적 지식들은요, 훨씬 앞서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인도인들이 이미 발견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3, 4, 5인 직각삼각형을 보세요. 3과 4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빗변 5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와 같다.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인들이 이미 그리스인에 앞서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정리가 어떤 형태의 직각삼각형에도 적용된다, 이런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으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알려진 단편적인 수학적 식들을 전부 모아서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입증하고, 그래서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리로, 수학적 정리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학문적 체계인 수학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 문명의 초석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수학은 바로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식들을 모아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완성한 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특한 인간의 새로운 사유 방식으로,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도구로 수학을 활용했던 겁니다. 탈레스 이후에 약 300년이 흐른 기원전 4세기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집필한 더 리퍼블릭, 즉 국가라는 책은 오늘날의 클래식, 고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고전이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국가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책, 고전입니다. 10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전개되는데, 그 중에 제1권,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곧 영혼이 올바른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동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영혼이 올바른 상태에 놓여 있으면 축복받고 행복한 삶이죠. 그런 것 같네요.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축복받고 행복한 삶은 손해가 아니라 이로운 것 아닌가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 친애하는 트라시마코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화를 읽으며 무릎을 탁 쳤어요.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는 이 수학적 증명과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사각형 모양의 하얀 천을 어깨에 두르고 발가락이 삐져나오는 가죽신을 신은 사람들이 어느 집 마당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오늘 누구 만나서 뭘 먹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국가라는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던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이 주장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을까, 여기에 주목했던 겁니다. 국가의 주인공인 소크라테스의 논리 전개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와 같다는 수학적 증명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연역적 추론에 의한 수학 증명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정의로운 삶이 인간다운 삶이야. 또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정의롭게 살아야 해.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규범조로, 강령조로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권위나 권력에 의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것,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방편으로 택한 게 수학적 추론이라는 형식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성, 감탄스럽지 않나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저는 그들의 정치 사회에 주목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군주나 귀족에 의한 독재 체제가 아닌 민주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민주제에서 중요한 게 권력이나 권위, 즉 힘에 의한 무력이 아니고 토론에 의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민주제의 아닙니까? 이제 저는 감히 수학이라는 학문이 탄생된 커다란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을 왜 배워야 하죠? 이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혹시 영국인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말로리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힐러리보다도 30년 정도 앞서서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섰던 산악인입니다. 그는 1923년 미국 초청 강연에서 산에 왜 올라가죠? 라는 질문을 받고 Because it is there. 즉, 그곳에 산이 있으니까 이런 유명한 답을 남겼습니다. 40년 후에 1962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분이 달 탐험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발표할 때 왜 달에 가는 거죠?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의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왜 수학을 배워야 하죠? 이 질문에 저도 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수학이 거기 있으니까.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수학이 탄생했고 그래서 수학이 존재하게 됐죠. 그러니 그들의 후배인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듯이 수학이 거기 있기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성을 갖춘 인간으로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수학을 배우도록 권장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요, 수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지 도대체 어디서 배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 그냥 수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수학도, 과학도, 음악도 모두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왜 배워야 하죠? 라는 질문이 음악에서, 과학에서는 좀처럼 제기되지 않고 수학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이제는 더 이상 수학을 접하지 않게 된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비명입니다. 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가리키는 수학은 학문으로서 수학이 아니고 학교 수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수학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왜 배우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굿데이.